이 비대칭화가 전개되는 그 배경에는 이런 이상한 경제의 모습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만났는데, 사실 그 인구구조 변화에 직격탄을 받는 지역은 주로 비수도권인 거고, 수도권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수요든 투자 수요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만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비대칭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전망이라 한다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저는 이제 등락률로 표시하니까 가격 등락률이 0 이상이면 상승이고 0 밑이면 하락인 거죠. 그 숫자를 전망하는 것이지 상승했으면 좋겠다, 하락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당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라고 전망할 수 있죠. 근데 지방 소멸 현상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망은 전망대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이 나는 하락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나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입장이시라면 전망을 원하시는 분만 들으시고 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받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해 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제 영상은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나 어떤 의견을 드리지 않겠고, 저는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이 거시경제 안에 자산시장이 있는 것이고요. 이 자산시장 안에 부동산 시장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변수인 것이고,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들끼리 각자 도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규명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변수로서 들여다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제가 24년 경제전망 말씀드리면서 책에서도 24년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뭐냐, 저는 양극화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저는 비대칭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 부동산 양극화 정말 본격화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책에서 부동산 전망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여러분들께 중간 점검해 드리고 제가 전망한 거대로 잘 움직인 게 맞는지를 리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의 성격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부동산원 정보를 캡처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지역별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 추이입니다. 2006년 1월부터 제시된 데이터인데요. 추세적으로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이 추세는 가장 낮은 가격, 가장 높은 가격을 이었습니다. 추세를 그릴 때 통상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올랐어요. 추세적으로 올랐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랐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랐을 뿐 추세적으로 오르는 현상들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 제가 이렇게 강연을 갔을 때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드려요. 근데 그래도 제 느낌상 한 70% 정도는 앞으로 집값은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30% 정도는 아니요,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망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쭙는 거죠. 근데 감이죠, 감. 감으로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른 현상을 봤기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왔지만 이제부터는 인구 감소 때문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시겠죠. 그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은 아까 수급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과열일 때 과잉 공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게 2, 3년 후에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조정되고 하는 현상이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인데, 어쨌든 오르게 된 배경은 뭘까요? 저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집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사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 가능한, 추정이 가능한 물가 지표입니다. 파란색 바그래프를 보세요. 파란색 바그래프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전년보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 적은 없어요. 다만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건 오름폭을 얘기해요. 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래프도 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가격이 매년 전년보다는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가격이 매년 전년보다 오르는 현상은 또 해석해보면 어떤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실제 제가 어제 그 순대국밥집에 갔는데 10,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3년 전에 7,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순대국밥 가격이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점심 먹기 어렵죠. 우리 피디님 어려우시죠? 정말 너무 부담돼요. 이게 지금 물가 상승분을 체감하시는 여러분들인 건데,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순대국밥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서비스가 개선됐어요? 뭐 거기에 뭐 안 넣던 무슨 특정 부위 고기가 더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조금 품질을 떨어뜨리는 게 전략인 시대예요, 지금은. 가격을 많이 올리면 표시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가 부담되고 10,000원까지는 오겠지만 11,000원은 좀 허들이 될 수도 있어요. 9,000원까지는 오지만 10,000원은 좀 부담돼. 이런 허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안 올려잡고 양을 줄이는, 혹은 품질을 떨어뜨리는, 양을 줄이는 걸 뭐라고요? 슈링크플레이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걸 뭐라고요? 스킨플레이션.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물건 가격이 오르는 현상, 이게 바로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고, 이 그래프는 곧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대국밥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순대국밥을 살 뿐이에요. 집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꿀 뿐이에요. 왜? 돈의 가치가 그동안 떨어져 왔으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1985년 이래로 계속 오르기만 했었던 배경은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만 해왔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만 왔다. 이렇게 구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또 많이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경매 매각 동향입니다. 경매 매각 동향은 매매 거래보다 경매 거래가 선행하는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매각 동향도 봐야 되는데, 경매 매각 동향을 보시면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 22년 끝, 또 23년 끝, 그리고는 매각률도 올라가고 매각가율도 반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전체 경매예요. 수많은 경매 물건 중에 아파트만 골라내봤습니다. 이게 바로 아파트 경매 매각 추이인데요. 이것만 보면 22년 끝자락이 매각률이 바닥이죠. 자, 제가 매매 가격 등락률도 10월, 11월이 바닥, 금리도 10월, 11월이 고점, 환율도 고점, 코스피도 저점이라고 했는데 경매 매각률마저 거의 시간적 격차를 두지 않고 비슷하게 바닥을 형성하는 이 모습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도 드립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거시경제는 톱니바퀴처럼 이런 여러 변수들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거시경제 변수가 매각률이 우상향하는 흐름, 매각가율도 우상향하는 흐름, 감정가 대비 매각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경매도 지금 과열되고 있는 거예요. 점차.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서의 이런 움직임, 바닥 짚고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매매 시장의 선행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하락론자들도 경매 시장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 집 마련 수요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에요. 전세 수요가 많아지는 현상, 공급 부족이에요. 전세 공급이 부족하면 밀려서 여러분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전세 공급 물량이 80개예요. 그럼 20명은 뭐 해야 됩니까? 월세를 살든 내 집 마련을 해야 든 밀리는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밀리는 거예요, 일부분. 근데 그 밀리는 현상이 왜 나타나요? 가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세 매매 비율인데요. 전세가와 매매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전세가가 매매가의 몇 %나 되나를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근래 들어 매매가는 어쨌든 조정되어 왔고 전세가는 23년 중반부터 계속 상승해 왔으니까 이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왔겠죠. 어쨌든 이 전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요만큼 돈 더 보태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전세 공급이 부족한 이런 시장에서 매매 수요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내 집 마련 수요입니다. 뭐 월세 사시는 분이 내 집 마련할 수도 있지만 통상 전세 사시는 분이 내 집 마련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가는 현상,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이 23년 중반부터 내내 강한 상승세를 유지해왔던 이 현상, 이게 내 집 마련 수요로 일부라도 다 전이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전세 세입자가 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인 내 집 마련 수요가 발동한다면 없던 거래에서 있던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입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 분석을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의 부동산 부문이 7번째 트렌드였는데, 이 제시된 사파에서처럼 24년 부동산 시장은 비대칭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스저지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스저지 하지 마시라고. 오판하지 마십사.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유념해야 될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비대칭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최근 거를 가지고 KB부동산 매주 발표되는 주간 거래 동향에서 캡처한 건데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금주 상승률 추이를 보세요.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대부분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인데 하락 지역 보세요. 대구 남구, 부산 영도구, 대구 수성구, 이천 강북구, 부산 사상구, 안성 거제, 익산 파주. 자,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주 상승률이 있고 바로 옆에 그래프 이쪽은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매매 가격의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 단정적으로 봤을 때 최근 상승하는 지역들은 수도권, 최근 하락하는 지역은 비수도권이구나 라는 것을 가늠하실 수 있죠. 근데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 가격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검정색 선이 서울이거든요. 서울 집값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지만 전국 집값은 그냥 우상향은 하지만 거의 바닥을 기는 모습이죠. 근데 이 전국 집값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 집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 집값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집값을 계산하면 더 밑으로 눕겠죠. 상식적으로. 이게 뭐죠? 비대칭화예요. 서울과
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비대칭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 비대칭화가 그동안 전개되어 왔던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비대칭화가 전개될 것이라고 제가 전망을 말씀드려 왔던 겁니다. 그 비대칭화를 보여주는 주된 근거 중에 하나가 이미 앞에 심리지표로서 보여드렸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전국값이 플러스로 반등했어요.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보면 비수도권은 아직 100을 통과해서 우상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0을 밑돌고 있어요.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수도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 집값 혹은 소비심리와 비수도권 소비심리의 평균치가 전국 집값에 대한 소비심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중치가 뭐가 더 클까요? 수도권이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가중치가 더 반영되니까 전국 소비심리는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대칭화라는 것을 감안한 의사결정과 감안하지 않는 의사결정은 전혀 다르겠죠. 서울은 오르지만 비수도권은 안 오르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집 마련 수요자 입장에서 통상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로 접근을 하셔야겠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할 필요가 없겠구나. 비수도권 좀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의사결정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비대칭화라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가정한다면 이걸 감안한 의사결정이 돼야겠다. 근데 이 비대칭화가 왜 전개된다? 이 비대칭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간소하게 두 가지 근거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의 이동 때문입니다. 2035년까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줄지조차 않아요. 그럼 어디가 줄어요?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인구 증감 말고 가구 증감도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는 줄지도 않고 수도권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인구 감소 때문에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 주장이 타당합니까? 전제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는 지금 20년부터 24년 동안에 특이한 경제를 만났거든요. 코로나19 만났죠. 러우 전쟁 만났죠. 중동 전쟁 만났죠. 41년 만에 찾아온 초인플레이션 만났죠. 두 분 우리 PD님 인생 동안 처음 보는 물가인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높은 금리인 거예요. 대대적인 높은 금리, 이상한 경제를 만났잖아요. 그 이상한 경제 속에 이상하게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다가 이상하게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짧은 시간 안에 반등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만나는데 이 이상한 현상과 우리 한국 내부적인 구조적인 인구 구조 변화까지 만난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승 전환이 가능한데 비수도권은 통칭해서 비수도권도 다 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비수도권은 통칭해서 회복세로의 전환이 안 나타나는 거죠. 특히 제가 오늘도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는데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다 어딥니까? 다 군소도시예요. 수도권에도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인천시 옹진군이 있어요. 옹진군이 어떤 동네인가요? 섬들이 있는 지역, 섬. 인천에 딸려 있는 섬. 저는 매년 그 섬 중에 하나를 갑니다. 자월도라는 섬을. 그런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가 이미 실현된 곳이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 비대칭화가 전개되는 그 배경에는 이런 이상한 경제의 모습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만났는데 사실 그 인구구조 변화의 직격탄을 받는 지역은 주로 비수도권인 거고 수도권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수요든 투자 수요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만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비대칭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오늘은 제가 24년 전망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리뷰도 해드리고 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서울의 경우 반등했는지 근데 왜 비수도권은 안 올랐는지 이런 비대칭화된 현상을 의견도 드리고 전체 평균 가격의 흐름
평균 거래량의 흐름,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주된 트렌드, 양극화, 비대칭화라는 흐름까지 정리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이 긴 뭐 1시간여의 시간 동안 총정리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지난해 발간한 24년 경제전망서에 부동산 편이 물론 있겠죠. 근데 그 부동산 시장도 우리는 거시경제적으로 하나의 변수로 들여다봐야 된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2050년 경제전망서를 거의 준비 끝자락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24년 전망서도 한번 보시고 25년 전망서도 같이 2050년까지 제가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꾸준히 모아가시면 어떨까. 전망서를 바로 보기에는 내가 아직 경제 감각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경제에 한번 입문해 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이 책까지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부동산 강의 특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